어머님, 나가주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오늘도 청춘 예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 나가주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뚫고 들어오던 순간 저는 숟가락을 쥔 손끝부터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최선희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고 버티고 견디고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로는 더더욱 그랬지요. 집안의 기둥이 무너졌는데도 아이들은 밥을 먹어야 했고 겨울은 매년 어김없이 찾아왔으니까요. 새벽엔 시장 바닥을 닦았고 낮엔 남의 집 빨래를 했고 밤엔 김치를 담가 팔았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사라져도 엄마 배고파요 하는 목소리만 떠올리면 다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큰아들 강태훈, 작은아들 강도윤. 그 애들이 제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제 삶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큰애 태훈이는 성실해도 일이 늘 술술 풀리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직장도 옮기고 작은 장사도 해보고 뭐든 해보려 애썼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지요. 저는 태훈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저 애가 혼자 늙어갈까봐 그 걱정이 제 잠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다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윤서영이라는 분이었는데 말투도 공손하고 눈빛도 또렷해 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영 씨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태훈 씨가 참 착하신 분 같아요. 저도 잘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그래. 이제 태훈이도 가정을 꾸리고 사람답게 살겠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따로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이 넓잖니. 당분간 여기서 같이 살자. 불편하지 않게 내가 조심할게. 서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하죠. 저희가 형편이 아직. 저는 그 대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크지 않았지만 정성껏 치렀고 저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태훈이 이제 가정 꾸렸어요. 당신도 하늘에서 마음 놓으세요. 그런데요, 인생이 꼭 그렇더라고요. 마음 놓는 순간부터 작은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는 법이라서요. 그리고 그 균열은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며 제 집안 공기부터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괜찮았습니다. 윤서영은 아침에 마주치면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고 저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간섭하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부엌에서 부딪히지 않게 시간을 피했고 거실은 되도록 비워두고 제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집에 살면 서로 배려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영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은 공손한데 표정이 차갑고 대답이 짧아지고 제가 부엌에 서 있기만 해도 공기가 뻣뻣해졌어요. 제가 밥을 하려다 멈칫하면 서영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말끝은 부드러운데 그 속에 왜 거기 서 계세요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혹시 불편하게 한 게 있니? 그러면 서영 씨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니에요가 더 무섭더군요. 사람 마음은 말보다 표정이 먼저 말하니까요. 태훈이에게 말해볼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사이에 제가 끼어들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제가 밥을 해 먹을 땐 간단히 냄새가 오래 남지 않게, 설거지도 소리 나지 않게, 제 집에서 제 숨소리까지 줄이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결정적인 건 서영 씨가 태훈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오는 길에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서영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독립할 생각 없어요? 신혼인데 이렇게 사는 게 전 너무 불편해요. 태훈이는 당황한 얼굴로 지금 당장 집 얻을 돈이 없잖아. 조금만 참자 했습니다. 그때 서영 씨가 한숨처럼 내뱉더군요. 언제까지요? 평생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은 남편이 그리고 제가 함께 버텨서 지켜낸 집인데도요. 며칠 뒤에는 더 아픈 말이 들렸습니다. 서영 씨가 친구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진짜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빨리 나가시면 좋겠는데.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나가야 할 사람이라고? 제 집에서 제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선이야, 너는 여기서 무엇이었니? 엄마였니? 집주인이었니? 아니면 그냥 방해물이었니?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요. 감기 기운이 올라오고 숨이 가쁘고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이 축 처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려서 뜨끈한 죽 한 그릇만 끓여 먹고 누우려 했지요. 부엌에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영이었습니다. 서영 씨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저는 놀라서 손을 멈췄습니다. 아,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죽 끓여 먹으려고. 그러자 서영 씨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부엌을 쓰세요? 저도 저녁 준비해야 하잖아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죽 하나 끓이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부엌을 쓰면 되니? 서영 씨는 마치 제가 당연한 규칙을 어긴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 쓰시는 시간 따로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데 저는 끝까지 참으려 했습니다. 서영아, 이 집 부엌은 누구 시간표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서영 씨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혼한 지 꽤 됐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죠? 신혼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 말까진 젊은 사람 마음이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심장을 툭 끊어버렸습니다. 서영 씨가 냉정하게, 아주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그 한 문장이 제 몸을 그대로 얼려버렸습니다. 제 집이라고요? 제가 나가라고요? 저는 입술이 떨려서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숨을 골라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 집은 내가 결혼해서 들어온 집이야. 내 남편이 땀 흘려 마련했고 내가 지켜온 집이야.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강태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영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태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제가 요리할 시간에 부엌을 쓰셔서 저도 힘들어요. 저는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제가 목숨처럼 키운 아들이요. 태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여기가 서영이 집이니? 태훈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칼로 베는 것보다 침묵이 더 깊게 상처를 내더군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면 눈물도 늦게 오더라고요. 새벽이 되어서야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그래, 나가자.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나가자. 아침에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서류 몇 장, 남편 사진. 그리고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마당, 부엌, 거실 제 시간이 깃든 자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선이야, 여기서 끝내지 말자. 내 인생은 남의 허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얻으러 골목 안 고시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시원 문을 열었을 때 퀴퀴한 냄새와 얇은 벽의 기척이 먼저 반겼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공간이었지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창문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방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자존심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 내가 왜 내 집을 두고 여기에 와야 하나? 하지만 곧바로 현실이 덮쳤습니다. 밤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복도 끝 공동 화장실의 차가운 타일, 새벽에 끓는 라면 냄새. 그 모든 게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이야, 너는 지금 버려졌다. 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던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방 하나 얻었다. 태훈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서영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조금만 참으세요. 참으라고요. 저는 웃음도 화도 아닌 소리가 나왔습니다. 태훈아, 내가 뭘 더 참아야 하니? 태훈이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더 말해봐야 제 마음만 다를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괜찮다. 내 아내 말대로 그 집은 이제 너희 집이다. 편하게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텅 비면서도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든다는 걸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더군요. 고시원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밥을 해먹은 게 죄였나? 그러다 문득 이대로 끝내면 나는 평생 서영의 한마디에 밀려난 사람으로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 강도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데 계세요? 여기 너무 춥잖아요. 그 목소리에 저는 그제야 숨겨뒀던 마음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도윤이는 제게 따뜻한 국을 사다 주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제가 윤서영의 말, 태훈의 침묵, 부엌에서의 그 수모를 조용히 털어놓자 도윤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형도 너무했고요. 저는 도윤이를 말렸습니다. 도윤아, 화내지 마라. 내가 화내면 내 마음만 상한다. 그런데 도윤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지아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제가 싫었던 게 시어머니와 한 집이라며 쫓아낸 집에서 나오자마자
또 다른 아들 집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 근데 너희도 신혼인데 내가 끼어들면 불편할 수 있지. 도윤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면 저희가 불편한 거지. 어머니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날 도윤이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세울 방법은 울면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내가 선택하는 거야. 제 손에는 평생 모아온 통장과 서류가 떠올랐고 그 종이들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선이야, 이제는 내가 정해.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할 준비를 하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또렷하게 세웠습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한다. 그날 밤 고시원 방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얇은 벽에 반사돼서 더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이불 끝을 꼭 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최선희, 너는 지금 뭘 원하는 거니? 복수요? 통쾌함요? 사실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제 존엄이었습니다. 제 삶을 누가 마음대로 밀어낼 수 없다는 걸 한 번은 보여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은행으로 갔습니다. 줄을 서 있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찼어요. 속이 두근거리는 게 마치 죄를 짓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내 삶의 정리다.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통장들 정리 좀 하려고요. 명예 변경이랑 증여 관련해서요. 서류를 하나씩 꺼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더군요. 평생 아끼고 모으고 겨울마다 손을 얼려가며 번 돈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제 시간이라는 거요. 게다가 남편이 남겨준 땅도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난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 손엔 제 인생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동사무소였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인감, 이런 종이를 뗄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종이로만 적히는 건 아닌데도 이상하게도 그 종이를 손에 쥘수록 제가 다시 주인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이 문을 열면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간다. 하지만 되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내 집에서 쫓겨났으니까요. 법무사가 조용히 설명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절차 제 뜻대로 되는 거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서영이가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셔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 말에 제 입가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힘들어한다고요. 저를 내쫓고 나서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히 말했습니다. 태훈아, 난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다. 어머니, 내 일이 뭐예요? 일단 집으로. 그 집은 내가 선택한 집이다. 난 내 선택을 할 거다. 저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에서 중요한 건 말싸움이 아니니까요. 말을 많이 할수록 약해지더군요. 제가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 강도윤이 고시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며느리 한지아도 같이 왔어요. 지아는 문을 열자마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왜 이렇게 차세요? 여기 너무 춥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희 집으로 바로 가는 것도 내 마음이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혼자 계시는 건 안 돼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태훈이에게는 집을 줬다. 이제 남은 내 시간과 내 재산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법무사에게 다시 갔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제 손으로 옮기기 위해서요. 며칠이 지나고 서류가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일부러 태훈이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요. 저는 약한 사람이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예전에 제가 부엌에서 숨죽이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이번엔 내가 주인이다. 드디어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제 인생이 떨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미련이 떨리는 거였겠지요. 저는 펜을 잡고 또박또박 제 이름을 썼습니다. 최선희. 그 이름이 그렇게 단단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요. 지아가 어머니 방도 미리 정리해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윤아, 나 때문에 너희 형이. 도윤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형 얘기는 형이 책임질 일이에요. 어머니는 어머니 삶을 사셔야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저는 고시원에서 마지막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작고 가벼운 가방 하나였는데 그 가방이 제게는 새로운 집으로 가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태훈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만 뵐 수 있어요?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집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유가 생겼구나. 저를 찾을 이유가. 저는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냐부터 물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볼까? 만난 곳은 동네 카페였습니다. 태훈이는 눈밑이 퀭했고 손은 자꾸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윤서영은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태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좀 하다가 일이 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태훈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빚이 생겼어요. 급해요. 집을 담보로 더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이미 한도가.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윤서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아, 너 그 집 담보로 이미 돈을 빌렸구나. 태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그 말이 엄마가 아니라 자금줄로 들리는 순간 제 마음에 마지막 미련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난 도와줄 수 없다. 태훈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땅 있잖아요.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다 도윤이한테 넘겼다. 태훈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한텐 집을 줬잖아. 이제 남은 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도윤이 몫이다. 태훈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통쾌하다기보다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더군요. 조용히 문을 닫는 거였습니다. 그 문을 닫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번엔 윤서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윤서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서요. 제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도윤이 집 앞에서 서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지도 않았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훈이에게서 사정을 들었으니까요. 다만 서영이가 무릎 꿇는 모습이 제게는 사과라기보다 마지막 수단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게도 거칠게도 아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그러지 마라. 서영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빚을 못 갚아서 저희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마음에 예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엌 앞에서 얼어붙어 있던 그 순간, 그리고 서영이의 목소리. 여긴 제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서영아, 그 집이 내 집 아니었니? 서영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나가라고 했을 때 너는 분명 그렇게 말했지. 내 집이라고. 서영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울음만 났겠지요. 저는 그 울음을 오래 듣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길게 끌면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와서 내게 왜 도움을 청하니? 난 그때 고시원밖에 갈 데가 없었다. 서영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미쳤었어요. 정말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들었다. 근데 도움은 못 준다. 서영이가 제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그때 도윤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윤이는 서영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영이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울었습니다. 도윤이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도윤이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끝났다. 그날 이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선혜 씨 알지? 큰 며느리가 내쫓았다가 집까지 잃었다더라. 어른 함부로 하면 벌 받는 거야. 저는 일부러 그 소문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세상이 제 편을 들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사실이 위로가 되더군요. 태훈이는 결국 원룸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밤일도 한다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책임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돈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배우는 거더군요. 한편 저는 도윤이와 지아가 마련한 집으로 완전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아가 제 방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머님 집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내 집이라는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누군가를 내쫓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는 말이구나.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이네 집에서는 아침에 밥 냄새가 납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주지 않는 부엌,
누군가가 어머님, 따뜻한 거 드세요 하고 먼저 챙겨주는 식탁. 그게 이렇게 큰 행복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지아는 늘 제게 묻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 말이 참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늘 누군가의 입맛을 맞추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제 마음을 먼저 묻더군요. 저는 가끔 웃으며 말합니다. 아무거나.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다. 그러면 지아는 아이처럼 웃습니다. 태훈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심스레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태훈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대신 담담히 말했습니다. 태훈아, 후회는 내가 안고 살아야 한다. 다만 앞으로는 누군가를 침묵으로 버리지 마라. 태훈이는 울먹였습니다. 네, 어머니. 얼마 뒤 태훈이와 서영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서영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과를 가볍게 받지도 무겁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사과는 알겠다. 근데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그 말을 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더군요. 저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거리는 남겼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태훈이가 아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제 첫 손자였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고 낯설어 했습니다. 서영이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인사드려. 할머니야.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잘 왔다. 아이가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이상하다. 내 마음을 찢었던 집에서 나온 내가 이렇게 다른 집에서 다시 가족이 되다니.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세상에는 같은 말도 두 가지로 쓰이더군요. 내 집이라는 말도요. 누군가를 내쫓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삶에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최선희, 너는 버려진 게 아니었다.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걸어 나온 거였다. 지금도 가끔 남편 사진 앞에서 속삭입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나를 존중해주는 집에서 살아요.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작아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꼭 기억해 주세요. 떠나는 건 패배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요.